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 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서 또다시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서 국내외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모 씨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간첩, 특수 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홍모 씨는 지난 2012년 5월에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다음 이듬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서 북한,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서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서 탈북자의 동향을 탐지한 혐의로 지난 3월에 기소돼서 약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면서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유우성 씨의 간첩 증거라고 하는 것이 동생 유가려 씨, 여성이지요. 수십 일 동안 가둬놓고 압박해서 얻은 증거 아닙니까? 유가려 씨는 물리적 폭행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한 사람 변호인 조력도 없이 가둔 상태에서 얻은 증거, 당연히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형사소송법을 떠나서 기본권, 즉 인권을 도외시하고 수사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나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권력은 그나마 분기별로 심판이라도 받는데 검찰, 국정원, 도대체 당신들은 심판받지 않는 권력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이토록 무소불위의 철권을 휘두를 수가 있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국정원과 검찰 개혁도 개조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폐지를 검토해야 될, 대안 마련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한심 한 차원을 넘어서서 공포스럽기까지 하고요. 이런 검찰, 국정원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면, 문민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언제 그 미친 개가 우리를 물어뜯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친 개라는 표현이 너무나 과도한가요? 막말인가요? 적어도 홍모 씨, 유우성 씨에게 검찰, 국정원은 미친 개였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입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가 이번 한 주간 휴가를 갔습니다. 다음 수요일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을 쉬는데요. 수요일부터 다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할 겁니다. 9월 10일 수요일부터 이강윤 평론가 방송 재개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귀성 행렬이 이어지겠네요. 지금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 여기는 늘 밀리지요. 안성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27km 상당합니다. 그리고 주감 휴게소 부근에서 회덕 분기점 부근, 그리고 외관에서 금호 분기점 부근, 그리고 동대구 분기점 진출로 지금은 늘 이렇게 붐비는 곳에 차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 귀성 행렬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행렬들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볼까요? 금천 부근, 여기 원래 정체를 비는 곳이 아닌데 금천 부근이 왜 밀리죠? 1km 구간 현재 정체가 되고요. 서평택 부근에서 서해대교 부근까지 7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천 부근 8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모가 부근에서 모가까지 2km, 그리고 진천터널 부근에서 오창까지 청주 다 와서 12km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입니다. 안산 분기점에서 반월 터널 부근, 그리고 호법 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 부근까지. 영동고속도로 상황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풍세에서 차령 터널 부근까지 10km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풍세라 하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 시점부터 정안 IC 가기 전 그 구간인데 여긴 늘 밀리더라고요. 특히 뭔가 차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정체 현상을 빚을 때면은 항상 풍세에서 차령 터널 부근은 붐볐습니다. 제가 참 잘 알죠. 전국 고속도로 상황을 말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도 보겠습니다. 마산 방향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감곡 부근까지 8km,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북충주 부근까지 4km. 그리고 만정 터널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파가 있습니다. 3km 정체 현상 빚고 있고요. 상주 부근에서 상주 터널 부근까지 현재 9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권역별로 주파수 바꿔야 되잖아요. 국민 라디오는 한번 실행을 시키시면은 전국 어디서든 잘 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귀성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요.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7월 한 달 새에만 5억 7천여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7월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상황인데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크게 풀었고 바로 9.1 대책도 나왔잖아요.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마저 인하됐고 또 부동산 빚내서 구입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당근책들이 나왔잖아요. 거의 부동산 관련한 규제에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7월 한 달 동안만 5조가 늘었다면은 8월, 9월치 보게 되면은 가계부채는 더욱더 크게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뒷감당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입 사진 기자들에게 대통령님의 환한 모습을 많이 찍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덕담 차원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자들한테 할 말은 아니죠.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자를 감시하기 위해 곁에서 사진 찍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 환한 모습을 많이 찍어주길 바란다. 사진사로 알고 있나요? 사진 기자를. 하긴 전두환 때에는
사진 기자들이 전두환 그 자녀의 결혼식 야외 촬영을 대신해줬습니다. 그 시절에 방송은 또 신문은 결국 권력의 전리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국회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장외 집회를 겨냥해서 장외 집회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규제를 눈 딱 감고 없애라. 뭐 이게 바로 대통령의 기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의 뜻에 좀 반하는 행동을 하시네요. 규제를 새로 만들려고 하다니. 예. 우리 심재철 씨는 그냥 누드나 보고 계시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양정대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향 가십니까? 예, 저는 내일 내려갈 예정입니다. 아, 내일 한국일보는 나오지요? 예, 그렇죠. 예. 오늘까지는 일을 했으니까요. 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진짜 신문 보는 걸 업으로 한 지가 10수년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명절이 끝나면요, 이런 기사가 나와요. 지역구를 찾은 여야 의원들, 매서운 민심을 확인했다. 제가요, 이거 물어봤습니다, 몇 사람한테. 미리 다 써놓고, 그러니까 명절이 되기도 전에 써놓고, 그렇게, 나오는 기사라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뭐, 대체로 크게 보면, 네. 뭐, 틀리진 않는 말씀이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기자들도 미리 이제 신문 관련 기사를 네. 준비를 하다 보면, 예. 뭐, 미리 이제 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실제 민심이 어떻더냐라는 얘기는, 예. 뭔가 큰 가닥은 대충 예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마 갔다 와서 이제 그런 비슷한 기사들이 대부분 신문에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릴 텐데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갔더니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 특별법 이것만 갖고 얽매이지 말고 네.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빨리빨리 국회에서 처리해라. 예. 이런 민심이 다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예. 뭐 또 야당 의원들은 이 세월호 특별법 빨리 처리하지 뭐 하냐 도대체. 예. 왜 박근혜 대통령 또 정부 여당 왜 저러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민심이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할 게 뭐 제가 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리면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예. 그렇더라도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예. 최소한의 형식 요건은 갖춰서 물어보고 쓰죠. 이 가설을 우선 설정해 놓고 먼저 기사를 쓰고 근데 그 신문 제작 하기 전에 몇몇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이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결국 기사로 나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언제 뭐 우리 정치권 너무 잘했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밥값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날이 영원히 안 올까요? 그러면 뭐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저기 명절 전에. 글쎄요. 뭐 그게 그러니까 가장 좀 시급한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어떤 현안이 불거졌을 때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큰 현안이 없더라도 사실은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또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법을 만들 수 있는 건 미리미리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다가 평소에는 등한시하다가 이게 닥치면 짓을 하는 게 이제 정치권 일반적인 속성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선구제로 이렇게 지역주의의 벽을 그대로 용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이 새누리당은 영남권에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에서 이렇게 기득권을 그대로 갖고 가는 이런 구조로 계속 가면 우리 정치가 한 걸음도 아마 진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제
제일 얄팍한 생각입니다.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늘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렇죠. 예. 이 1등, 2등, 나아가서 3등까지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면은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영남권에서 수두룩한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또 한국 정치의 어떤 개혁과 변화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데, 글쎄요, 그 기득권마저, 지역주의의 기득권마저 내려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고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춘천 곡성에서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예. 사실은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야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데, 예. 사실은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 이 제도 개혁의 문제로 이렇게 이렇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참 하나의 큰 계기였는데, 네. 그런데 지금의 야당 참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스스로 만들었으니, 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오늘 정치권 소식, 예, 어떤 소식을 오늘 먼저 정치권에서 전해주시겠습니까? 가장 핫한 뉴스, 이게 추석 명절 직전 날이라 사실은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요. 네. 오늘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예. 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네. 정의와 국회의장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이제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와 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한 90여 개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예. 이들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정의와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에 15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던 핵심적인 이 취지는, 예. 단순히 이 세월호 특별법 말고 다른 법안만 처리하자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 다음 주 일주일간 이번 추석 연휴의 민심을 받들어서 여야가 좀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내면 다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5일이죠. 네. 이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특별법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90여 개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 정이 그게 힘들다면 90여 개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전자 부분은 쏙 빼고, 네. 후자 부분, 그러니까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은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대상이 아니니, 예.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가 아무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오명을 벗으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들 법안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한시라도 빨리 법안들을 처리하자, 이게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전국 파행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이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 여당이 보여준 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감안을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민의 의사, 국민 절반 이상의 의사를 굉장히 무시한 독선적인 행태 아닌가, 이런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꼬여있는 전국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이 야당과의 대화, 또 유가족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게 사실 집권 여당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이미 법안이 부의되어 있는 것들은 빨리 처리하자. 예.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원내대표인 내가 나서서 유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많이 의견 듣겠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나면, 예. 결국은 지금 야당이나 혹은 유가족들이 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이 독선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사실 재확인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힘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전 국회의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이 입장에서 내가 이거 직권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의화 친박이 국회의장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한 20년 넘게 예. 이 동서 지역 갈등의 문제에 천착해서 굉장히 밀관되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은 여야 관계에서 굉장히 좀 중립적인 역할을 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정치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여당 내에서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은 무소속 신분이긴 하지만 원래 새누리당 의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 압도적인 다수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과 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제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을 때, 예. 거의 뭐 압도적인 다수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선출을 했었는데. 황우여의 굴욕이었죠, 그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이런 독립적이고 혹은 뭐 국회를 여야의 합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끌어가려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좀 더 여당 편을 들어주면 이 상황이 쉽게 해결이 될 텐데 왜 저러냐 이런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의 얘기도 그 일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며칠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야당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 세월호 특별법 파행 정국과 관련해서 나름의 중재안을 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도 전에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와 임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뭘 중재하냐 이렇게 따져봐서 비난을 하고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국회의장의 국회 수장의 중재조차도 안이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거부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당의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정의화 의장이 이런 이완구 원내대표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그렇게 단정하기는 그러니까 100%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지금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자신이 했던 얘기 이런 걸로 비춰보면 15일 날 여당이 단독으로 요구하는 본회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친박의 로얄티도 없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유족, 야당 다 합해서 중재를 한번 서보겠다 이랬더니 뭐 바로 그 자리에서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나서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엿을 좀 입에 물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예. 달리 보면 사실은 지금 국회 상황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부 요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로 이 삼권 분립 체계가 엄격한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 보면 입법부의 수장이고 그리고 그 입법부의 수장은 사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또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그만큼의 정치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이 스스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국회 상황 이런 것들이 뭐 워낙 국민적인 비판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인데 이런 거를 지금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집권 여당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계속해서 훼손시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훼손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여당 너무 좀 뭐랄까 이렇게 무례하기도 하고 개념이 없어 보여요. 개념이.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대화를 할 의지도 없고 아니 대화를 하는 와중에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질 않나.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도무지
여당이 다수당이고 또 집권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자, 여당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야당은 지금 어떤 국면인가요? 야당이 뉴스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뭐 자신들의 자의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미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제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집권 여당의 역할, 또 대화와 타협, 이것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사실은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야 사실은 또 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물고 예. 이런 것들을 야당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뭘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적어도 집권 야당 내에서 의원들이 아마 추석 연휴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 중후반이 되면 그 논의가 한번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두 차례에 걸친 합의 이것이 야권 내에서 그리고 유가족들의 반발로 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계속 이제 무산이 되는 그게 지금 이제 이 파행 정국을 불러온 하나의 요인이 됐었는데 예. 그 당사자가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란 말이죠. 글쎄요. 지금 뭐 맞는 말씀이고요.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아니 지금 두 번의 협상을 그렇게 그르쳐놓고 다시 또 뭐 협상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발언권, 정치력 발휘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다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기자들 만나면 그런 예.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예. 아니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미 두 차례 합의를 했고 대국민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뒤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파행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인데 예. 아니 우리 입장에서 예. 두 번씩이나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를 또 뒤집고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해요. 그런데 그 지적에 사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면 뭐 몇몇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다음 주 중후반이 되면 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예. 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이것이 야권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예. 그 점에서 보자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다른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거취가 흘러가는 이런 양상이 아니고 본인과 이 주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좀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예. 향후 전국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네. 하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박영선 대표가 만약에 뭐 야당에서 뭐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은 예산 일이기 때문에 놀랍거나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대안이 있나요? 근데? 그 대안 문제는 사실 지금 외부의 3자들이 얘기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원내대표로서의 역할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지금 130명이고 거기다가 3선 이상 의원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예. 이들 의원들 사이에서 그 정도의 리더십을 세워내지도 못할 상황이라면 네. 사실은 당 문 닫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 이외에 도대체 누가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그 근거로 제시한다면 예. 뭐 당 문 닫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미 이제 일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게 예. 지금 비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직은 내려놓고 원내대표는 유지하고 이런 방안도 논의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오히려 비대위원장직은 당연히 내려놓는 게 맞고 예. 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오히려 초점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박영선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원내대표로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은 그렇죠. 말할 것도 없고 원내대표로서 그 헛발질을 해가지고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인데. 그렇죠. 그 뭐 분리의 의미보다는 모든 그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예. 이게 이제 본격적인 논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민심이 한번 이렇게 크게 뒤섞이고 이러면 이제 큰 가닥이 다음 주면 잡힐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야 모두 이렇게 나름의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뭐 또 청와대에서 좀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예.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그 파트너,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인 야당에서도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그게 그 출발이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야당이 다음 주에는 상당히 시끄럽겠군요. 어떻게든 뭐 큰 변화의 그 모멘텀을 만날 것 같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한번 좀 지켜보죠. 예. 자, 양정도 기자님 추석 잘 쇠시고요. 지나서 네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굴욕의 두 남자. 이 실형은 오마이뉴스 보도에서 인용합니다.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항소해야죠. 항소 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 전혀 예상 못했죠. 만약에 고의적이라 그러면 제가 갈 수 있죠. 고의적이라 그러면. 근데 고의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변희재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두 곳에서 김광진 의원을 공격하는 허위 보도를 냈고 변 대표는 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확대 재생산했다가 김 의원에 의해 고소됐습니다. 재판부가 읽는 거 보니까 하여튼 고의성이 있다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 상대로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고의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방을 합니까? 글쎄요, 이런 정도 실수 가지고 징역형을 받는다면은 뭐 저도 사실 뭐 소송 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소에서 최소한의 고의성 부분, 그러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거짓 기사 쓰지는 않았다, 우리 기자가. 그거는 입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변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화당이 실험 단식을 제안을 했고 김장훈 씨가 유가족들을 위해서 동조 실험 단식을 역제안했습니다. 9월 4일 오후 2시에 무기한 무섭치 단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약속이고 저희들은 그 약속을 지키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김장훈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세월호 유가족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 선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세월호 단식 실체규명 실험 단식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오늘 소금을 맞았습니다. 신동욱 총재는 실험 단식이 단식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단식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비판은 물론 길거리에서 대통령의 제부가 소금을 맞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잊지 말자 세월호님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광화문 세월호 광장 일정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 참 슬픈 이웃들, 우리가 이제 그 외 상갓집 가서
조문을 하면요. 거기서 고스톱도 치고, 또, 껄껄 웃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나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우울한 곳에 가서, 옆에 있어주고, 밤샘 같이 해주고, 또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담소 나누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친구, 이웃, 이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 고독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배려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그런 벗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광화문 세월호가 들썩들썩했으면 좋겠네요. 내일 토요일 저녁 7시에는 가수 강허달님의 공연과 연극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저녁 7시에 많이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9월 7일 일요일은 낮 2시 특별법 퀴즈 대회와 함께 윷놀이가 열리고요. 저녁 7시에는 연극 공연과 시민 발언대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추석 당일이죠. 낮 2시에 세월호 특별법 퀴즈 대회도 있고 윷놀이 이어지고요. 4시에는 국민 한가위상 차리기, 함께 송편과 음식 나누기, 그리고 5시에는 진실의 배 띄우기 행사가 있고요. 저녁 7시에는 가수 이은미 씨의 공연과 연극 공연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월 9일 화요일 낮 2시에는 특별법 퀴즈 대회 또 윷놀이가 있고요. 저녁 7시에는 서울대 메아리 오비, 과거에 이제 서울대 메아리에서 노래패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공연, 연극 공연, 시민 발언대 행사가 있게 됩니다. 10월 10일 수요일에는 저녁 7시에 가수 강산혜 씨의 공연과 연극 공연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예.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금요일이면은 국제뉴스로 함께합니다. 윤재석 언론인 겸 방송인 겸 형님 어디 계십니까? 네, 지금 네? 어디 계세요? 지금 상하이에 와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요. 중국 상하이. 그러셨군요. 네, 우리 이강윤 사랑하는 후배가 수술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방송을 그래도 지난번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예. 어떠세요? 수술은 잘 됐답니까? 잘 되셨답니다. 다행입니다. 예. 큰 수술은 아니었으니까, 예. 또 좀 휴가를 가시면은, 휴가 가신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자꾸 피해 일어나고 국제뉴스 비켜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시작해 주시죠. 지난 시간에, 이강윤 진행자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 MD 편입, 미국에 대한 MD 편입 논의 여부에 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엑스포 서비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체코와의 MD 시스템 설치에 합의한 바는 뭐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하고 그루지아와는 물밑 논의를 한 것까지는 맞고요. 아직은 덜 익은 사안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무튼 간에 이 미국이 러시아의 재무상에 날카로워져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동 걸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 어떤 사람은 또 바보같이 조지아라고 그러는데 조지아는 미국 남부에 있는 주고요. 예. 옛 소련의 한 그 공화국이었던 나라의 이름은 그루지아가 맞습니다.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조지아라고 얘기하는 애프터 서비스로 알려드립니다. 조지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가 계신 곳이 상하이? 아까 말씀드렸죠. 샹하이. 예. 네, 샹하이. 3일까지 여기서 이 추석 연휴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한국 송화에 못 이겨서 저는 서울이 좋은데. 아니, 상하이 가셨으면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조금 전에 바로 그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작다고 하더만요. 아시다시피 1999년에서 32년까지 김구 주석을 필두로 해서 우리 임시정부 요원들이 계시던 곳이죠. 예. 여기 와서 여기 몇 번 와봤습니다만 참 소외가 있습니다. 저로서. 왜냐하면 그 김구 선생님이 차리로 광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의 그 비협조와 태클로 인해서 계속 귀국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1945년 11월 23일에야 겨우 개인 자격이라는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제 이분이 발을 디디는데 사실 이승만하고 굉장히 가가지고 대조 대비됐죠. 그 소회를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생각들도 나고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김구 선생은 그렇게 개인 자격으로 초라하게 귀국하신 반면에 우리 리승만 박사는 아주 뭐 그냥 미군정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귀환하셨고 결국 초대 대통령 자리도 거머쥐셨는데 정적들을 다 역사의 제거했다는 가정은 의혹도 받고 없다고 있고요. 합니다만은 김구 선생님이 만약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사실 여러 가지 그 경우에서는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어떤 그 대화의 장은 상당히 활발하게 오가지 않았을까? 대화는 상당히 활발하게 오가지 않았을까? 물론 양측 간의 어떤 그 내공의 힘이랄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어디가 승자가 됐을지 어디가 패자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얘기를 자꾸 하겠네 이상하게. 국제뉴스 다시 들어가야겠네. 자,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는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죠? 예. 오늘자 제가 동아일보를 보면서 이 소식을 좀 알게 됐는데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핵심 요격 무기인 고고도 방어 시스템 우리가 Theater High Altitude Aerial Defense라고 그랬습니다. 사드라고도 하는데 이 체계의 1개 포대를 정기적 평택 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방향을 신중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4일 확인됐는데 어제 확인됐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서 미 국방부가 조만간 우리 국방부에 대해서 이 사드 배치 계획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미국이 북한이 아닌 중국의 대륙간 탄도탄을 근거리에서 감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한다. 이게 강력히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미 국방부 고위 소식들에 따르면은 동아일보 보도에 나옵니다만 이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의견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SCM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양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통해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뭐 양측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통해서 뭐 합의를 보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실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는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미국이 왜 이런 식으로
식으로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냐면요. 예. 그동안에 우리 군에 배치되어 있는 그 팩2 미사일 시스템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할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사실 그 밑에 깔려진 건 우리가 뭔지 아시죠? 네. 무기 더 팔아먹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참, 지금, 우리 윤재석, 위원, 모르게, 그루지아가 조지아로 나라 이름을 바꿨네요. 예? 우리 윤재석 위원 허락받지 않고, 그루지아가 조지아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무섭네, 그건. 예. 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나라 이름 바꾸면, 우리 윤재석 위원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지.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그럴 수 없는데. 예.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예. 자,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규모.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평택 또는 오산 기지에 배치하려고 하는 이 사드의 규모는 일개 포대인데요. 일개 포대라는 것은 일개 포대 6대의 이동식 일개 포대. 근데 이제 이게 일개 포대라는 건 6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과 48개의 미사일로 이루어진 것을 일개 포대라고 하는데 6대의 이동 발사 대와 함께 그리고 윤 의원님 이게 지금 전화 상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좀 김웅 노래가 나오네. 제가 확인을 좀 하면서 할 테니까 이게 전화를 끊을 수는 없고 하니까 6대의 이동 발사대와 48개의 미사일. 네. 그러니까 20개의 이동 발사대에 8개의 미사일이 장착된 거지. 네. 그래서 6개의 이동 발사대에 예. 포대를 도입하는. 네. 예.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예. 죄송합니다. 이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중국 상하이하고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국제수 소식을 참 실감나게, 국제 뉴스를 나라 밖에서 이제 듣는 그런 아주 실감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연결 상태가 매우 고르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상 이렇게 좀, 일종의 사고죠. 사고가 났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언제 나라 이름을 또 바꿨어, 이 사람들 말이야. 이건 떡을 돌려야지. 안 그런가요? 예. 자, 미국이 지금 한국에 배치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의 규모는 얼마나 될지. 이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들이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쫓기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 사실 소련 무너진 이후로 세계의 경찰, 세계의 오야붕이 되려 했던 미국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죠. 통화의 기본은 달러였던 시대, 이제는 또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총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한 200년 좀 넘었나요? 이런 역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 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윤재석 의원님. 예, 오늘 참 해프닝이 많네요. 이 중국이 말이죠. 나와도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예. 중국이 말이죠. 이 미국과 상대해서 좀 각을 세우려면은 전화 통화 품질 상태부터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전화기도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사드 미사일 시스템의 포대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제대로 청취자한테 전달이 안 된 모양인데. 한강 이북 주한미군 이전 배치가 이제 진행 중인 평택 미군 기지가 1차 후보지고요. 2차 후보지는 오산 미군 기지인데 어찌됐든 간에 6대 이동식 발사 차량과 48기의 미사일로 이루어진 게 이 사드 1개 포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대 이동식 발사 차량에 8기의
미사일이 이제 장착이 되겠죠. 그럼 그렇군요. 그것을 6대를 곱하면은 48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사드 1개 포대인데 사드 1개 포대의 도입 비용은 2조 원. 2조 원. 네, 돈 얘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2조. 야. 그런 2조 원이요. 예. 이게 적지 않은 돈이죠. 2조 원이라면은 이게 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인데. 그렇죠. 그럼 이것을 미국이 다 내느냐? 예. 미국이 자기네들이 배치하겠다고 해놓고서 우리나라 국방부에다가 1조 원, 예. 50%를 대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은 사드 배치를 미국이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1조 원 규모의 그러니까 반개 포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예.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전화 다시 연결하는 사이에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요즘 많이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들이받기도 하고 러시아하고 들이받기도 하는 것이 세계 최강자라는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지난번 우리 이강윤 진행자하고도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예. 기존의 기존의 슈퍼파워, 예. 그리고 부상하는 슈퍼파워, 그래서 이제 G2가 미중 간에 G2가 돼 있는데, 예. 이 중국이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러시아대로 소련의 영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 사면초가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새 굉장히 초조한 어떤 심정을, 네. 이런 식의 어떤 과한 행동, 과한 언행으로 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잦아지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수도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사드도 결국은 북한을 대비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의 장거리 유도탄 체제를 제동 걸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자, 요즘 또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최근엔 또 국민당의 항일 투쟁 업적을 눈에 띄게 이제 부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민당 정부는 대만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시작은 중국 본토에서 시작했지만은 장개석이 쫓겨나면서 대만에서 토를 잡고서 지금 계속 권력을 잡고 있거나 혹은 가끔씩은 민주당한테 뺏기도 하고 그런 당이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정부가 특히 이제 시진핑 정권이 그동안 소홀히 다뤄온 국민당의 항일 투쟁 업적을 눈에 띄게 부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요, 올해 처음 법정 국가 기념일로 치른, 항일, 국가 기념일로,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그저께였습니다만. 9월 3일, 예, 9월 3일이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것을 발표하냐면, 국가급 항일 유적 기념시설 80곳을 발표하는데, 이 명단에, 운남성의 등충, 신국열사 공업묘지, 그리고 산동성의 태아장 전투기념관 등 국민당 관련 유적 여러 곳이 포함되어 있는 게 관심을 끌고 있고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공표한 항일 영웅 열사 300명의 명단에도 국민혁명군, 그러니까 국민당군의 계열 인사가 무려 94명으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준 거죠. 예. 일본과 맞서서 국공합작을 벌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한때 이제 국공합작을 벌이다, 저희 강화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당은 쫓겨서 대만도 갔는데,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어떤 중국 정부의 성향을 보면, 제2차 국공합작을 일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특이한 행보를 보이겠습니다. 예. 윤 의원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예. 어떡하죠? 그렇습니까? 아유. 하여튼 추석 잘 쇠시고요. 다음 주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용민이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방송이 재개되고요. 저희 국민라디오 월요일, 화요일 방송 쉽니다.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이강윤 평론가와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최희윤 PD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